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 잠시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시큐리티 뉴스 진행을 맡게 된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나라 정말 시끄러운 상황이 됐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경호 조직의 고위 간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시해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보기관과 내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정부패 수사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우크라이나 정치권과 군부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전과와 전선 상황에 대해서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5월 8일 오전 9시부로 발표한 전과입니다. 모든 전선에서 약 84회의 교전이 있었고 전선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것이 총참모부의 판단입니다. 주요 전과로는 970명을 사살하고 전차 13대, 장갑차 19대, 차량 40대를 파괴하고 야포는 30문을 파괴했습니다. 여기 무인항공기 전과에서 11대를 격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8일 새벽에 진행된 방공전투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5월 8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쏘는 그러한 공습이었는데 KH-101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45발이 발사돼서 이 가운데 33발을 요격했습니다. 해상에서 발사하는 칼리브르 미사일은 4발을 발사했는데 4발 전부 요격을 했고 샤이드 136, 샤이드 131 드론 같은 경우에는 21대가 날아와서 이 중에 20대를 격추했습니다.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특히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KH-69 미사일은 2발이 날아와서 2발 모두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남부군관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전역을 총괄하고 있는 전구사령부에 비전략 핵무기 대기태세를 점검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벨라루스도 관련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자신들도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수이-25 전투기에 뭔가 탑재된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는 연료탱크고 다른 하나는 무유도 폭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전술핵 폭탄인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에 공여했던 핵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밖에 없기 때문에 벨라루스의 이번 발표는 전형적인 블러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비밀 네트워크를 적발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메인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공여받은 에이테킴스 미사일로 루안스크 지역의 후방 연료 저장고를 공습했습니다. 피격지 인근에서 에이테킴스 후방 추진체가 발견이 되는데 러시아 측은 사거리 300km의 블록1 A 버전이 사용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가 이탈리아가 지원한 무기로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탈리아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도입한 스칼프 이지라고 하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때리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군관구 공군기지에 페인팅 디코이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주기장에 있는 전투기 옆에다가 위에서 보면 진짜 전투기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1:1 스케일이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드론들의 카메라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민단체가 최근에 퇴역이 결정된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해달라는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앞으로 2달 안에 4개에서 6개 포대의 패트리엇을 퇴역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퇴역하는 미사일은 팩2에 해당되는 GMT 미사일입니다. 전술 탄도미사일 그리고 일반적인 항공기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미사일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에로우라든가 데이비드 슬링, 아이언돔과 같은 자국산 요격 체계로 대체하려고 패트리엇 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 관리 매뉴얼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퇴역한 무기들은 곧바로 공여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일단 예비군으로 갑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치장 상태로 보관되는 것이 보통인데 과연 이스라엘이 이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넘겨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러시아가 오체레티네와 로보티네 방면에서 추가 진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오체레티네 전선, 아우디우카 쪽이죠. 이 전황도를 보시면 오체레티네 정착촌에서 좌우로 해서 점점 돌파구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선에서 가장 핵심은 이 남쪽에 있는 우만스케 방면인데 이 지역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기 지금 빨간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이 빨간 점들이 지금 러시아군의 활동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작은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 러시아가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오체레티네하고 우만스케 사이에 있는 포켓에 지금 우크라이나군 주력 부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대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뒤로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주요 공세를 폈던 핵심 전장이었죠. 로보티네 쪽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우크라이나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로보티네까지를 점령을 하고 바로 밑에 있는 노보프로코피우카까지 점령을 했었는데 일단 노보프로코피우카는 뺏겼고요. 로보티네 바로 인접거리까지 들어와서 러시아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로보티네가 함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뚫리면 자포리자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 예비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포리자주 접경선까지 러시아군이 급속 진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최근에 군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에 있는 차시브야르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러시아 측 일부 밀블로거들은 차시브야르에 진입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차시브야르 쪽에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 부대는 98 공수사단입니다. 공수군의 정예부대 중 하나인데 최근에 이 98사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76 공수사단 그리고 7 산악 공수사단이 함께 투입됐기 때문에 병력 교대의 여유가 없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차시브야르를 계속 지키고 있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지금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필라델피아 회랑은 거의 점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바티 여단이 들어갔던 알부유크 지역에서의 교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라파 작전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 8일 아침에 발표된 추가 전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적 268명의 전사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가 하마스가 휴전안을 수용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스마엘 하니에가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격이 시작이 되니까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 조건을 수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은 하마스는 그러한 주장을 수용한 적이 없고 미국과의 접촉, 최근에 CIA 국장이 카타르에 갔었죠. 카타르에서 미국과 접촉했을 때도 그러한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또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반대한다, 면밀히 감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가자지구 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의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중화력인데 이 공중화력에 사용되는 제이담, 정밀 유도폭탄 6,500발을 미국이 지금 홀딩을 하고 있죠. 선적을 보류했다라는 사실을 미 국무부도 인정을 했는데 정밀 유도폭탄을 주지 않아서 일반적인 범용폭탄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콜레터럴 데미지는 백악관은 생각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라파와 인질 문제 협상을 위해서 8일 텔아비브를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라파 작전 중단에 대한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하마스가 소멸되거나 인질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라파를 계속 공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선 상황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군도 굉장히 많은 포격과 폭격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도 무인기와 로켓,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진지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라파 중심부에서 케렘살롬의 로켓 18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케렘살롬, 이스라엘군 제168사단이 이 라파 진공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공격 개시선으로 삼았던 지역이죠. 공격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이 지역이 포격을 받아서 이스라엘군 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지역에 또 18발의 로켓이 날아왔다는 겁니다. 즉 라파에 아직도 하마스의 무장력이 어느 정도 건재한 수준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미국 정치 전문지 악시오스가 미국 대학생의 87%는 가자지구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의 87%가 관심이 없는데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친하마스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죠. 자,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5월 7일 저녁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있는 친하마스 시위대가 학교 건물에 걸린 성조기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런 거를 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성조기가 불사질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써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자가 제국을 불태우기 위한 불꽃에 불을 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이라는 것은 미국이죠. 자신들의 나라, 미국을 북한이나 중국이 부르는 것처럼 미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욕 경찰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죠. 컬럼비아 대학교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그러다가 체포됐던 인물들의 50%는 학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문 시위꾼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 무슬림 테러리즘과 전체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그 나라로 가서 살지 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주는 담보는 다 받아먹으면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홍해에서 후티가 발사한 무인기 3대를 모두 격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함 탄도미사일 1발 그리고 무인기 3대를 발사했는데 목표는 이스라엘 선적의 화물선이었고요. 무인기 3대 가운데 1대는 격추했고 1대는 기능고장으로 추락을 했고 1대는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암살 시도가 있었다. 관련 보도들 한번은 보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워낙에 많이 시도가 되었던 사건들인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그 스케일이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들과 차원이 다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수뇌부를 겨냥한 러시아의 암살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의 경호조직 안에 있는 인사까지 포섭했는데요. 그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취임 선물 성격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 암살 공작을 준비했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경호조직의 최고위급 간부가 포함됐다고 SBU가 현지 시각 5월 8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SBU는 5월 7일 러시아 FSB와 내통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려던 군부 인사 1명을 체포했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중 4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추가로 체포된 4명 중 2명은 언론의 대령급 인사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SBU는 8일 공개한 추가 자료에서 이들이 대통령 경호조직인 UDO, 우크라이나 국가경비국 소속의 참모요원으로 모두 대령급 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FSB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으로 요인 제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접 경호요원들을 포섭해 표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치가 확보되면 러시아에 공습 요청을 보내서 해당 건물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1차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1차 시도에서 표적을 제거하지 못했을 경우 지뢰와 드론을 사용해 2차 공격을 가할 준비도 마쳤는데요. 이를 위해 관저와 집무실 인근에 지향성 지뢰가 설치됐고 RPG 로켓 한두가 장착된 자폭 드론도 준비됐습니다. 이들은 지향성 지뢰와 자폭 드론이 설치된 건물도 러시아군 폭격 대상 목표로 지정해 거사 후에 증거를 인멸할 계획도 세웠는데요. 이 같은 계획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용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추적하던 SBU에 의해서 모두 수집됐습니다. SBU는 이들이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을 제거 또는 납치하고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인질들을 러시아로 보낼 준비도 진행했는데요. 이 엄청난 일을 꾸민 대가는 고작 5만 달러, 한화 약 7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제거 대상은 젤렌스키 대통령, 보안국장 바실 말류크 소장, 군사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 중장 등 3명이었는데요. 첫 번째 표적이었던 부다노프 중장은 러시아 정규회의 부활절 전날인 5월 4일을 거사일로 삼아 작전 준비까지 맞춰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U는 이들이 세운 계획의 규모로 보아 이번 음모에 가담한 동조 세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권력 중심부에 상당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사진에 보시는 3명의 인물이 러시아가 암살을 시도했던 주요 인사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장인 말리쿠 SBU 국장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군 인사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최연소 장군이죠. 군사정보국장 부다노프 중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했다, 공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발칵 뒤집혀진 것은 이번 공작의 경우 기존에 발견됐던 과거 공작 사례들보다 그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수립된 계획도 굉장히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현지 협력자들을 그냥 포섭을 해서 저격을 하거나 급조 폭발물을 설치해서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터뜨리는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대부분 기도에 그쳤고 사실 그것들이 실행에 옮겨지더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을 실제로 제거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근접해서 경호하는 경호조직 UDO 내부에서 협력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UDO,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처인데 이 UDO의 수장은 2018년부터 계속 국장으로 앉아 있었던 세르이 루드라는 인물입니다. 중장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는데 밑에 수하들을 잘못 둔 모양입니다. 대령급 간부 2명이 러시아와 내통을 해서 FSB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고 어떤 식으로 이들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를 제거할지 그 작전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이 그 피의자 중 한 명이죠. 그 대령급 인사가 거사용 물품을 나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개인 승용차인데 이 UDO, SBU도 그렇고 UDO도 그렇고 모두 군사조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요원들은 군인 신분입니다. 군인 신분인데 자, 이 차량 보시면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벤츠 SUV 차량이죠. 이 체포하는 영상과 사진도 확보를 했는데 워낙에 폭력적이어서 유튜브 지침상 저희가 공개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촬영된 영상 속에 나오는 이 용의자들의 집을 보면 굉장히 삐까뻔쩍합니다. 이번 거사 외에도 다른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에 서방 세계의 압력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정말 전방위적으로 군부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 협력자들도 이 부패 수사에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이번 거사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냐면은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SBU에서 공개된 텔레그램 내용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동선을 미리 추적을 해서 자, 이 길입니다. 표적은 이쪽으로 지나갈 겁니다. 라고 해서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도 그 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장소였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목표물을 옮겨라. 이 목표물이라는 것은 지뢰를 얘기하겠죠. 그런 구체적인 작전 내용까지 얘기를 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메시지 보니까 삼성 핸드폰이네요.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 이 SBU에서 FSB 관계자와 이 내통자가 전화통화한 그 내용도 녹음을 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FSB 담당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사의 작전 계획이 1차적으로는 이 경호 조직이 젤렌스키나 부다노프의 위치를 파악해서 러시아의 공습을 유도하고 이 공습이 벌어지면 당연히 대피를 하겠죠. 대피를 하면 관저라든가 그 관저에서 나오는 입구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서 날려버리는 그런 작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가택 수색 과정에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몬19이라고 하는 러시아식 크레이머, 그러니까 지향성 지뢰죠. 지뢰를 터뜨리면 전방으로 쇠구슬이 비산되는 그런 방식의 지뢰인데 이러한 지뢰뿐만 아니라 RPG 탄두 그리고 RPG 탄두가 장착되어 있는 1인칭 드론, FPV 드론도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작전을 통해서 SBU는 젤렌스키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암살 공작에 가담했던 자들 상당수를 잡아냈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아직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근접 수행 요원까지 그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경호 요원들 전부 물갈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6년 넘게 UDO 국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루드 상장 같은 경우도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부에서 또 한 번 숙청의 회오리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부패와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들을 쳐냈죠. 이 상황에서 러시아 내통 혐의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을 쳐내게 되면 이제는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노련하고 경험 많은 고위 간부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의 여파, 그러니까 숙청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전황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적의를 가지고 있는 상대가 상대 국가의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를 제거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인사들을 포섭을 합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박 대통령께서 아끼던 중앙정보부장의 배신에 의해서 안타깝게 서거하셨는데, 외국의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경호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요원 개개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